그리고 이제 정책 과정의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정책 분석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볼 때 굉장히 그 앞으로 이 그 활용 그 빈도가 높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정책 분석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수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 정책 분석 그 개념을 보게 된다면요. 일단 우리가 이제 기본 그 어떤 그 정보를 그 모으는,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이라고 보겠는데요. 이렇게 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그 정책 그 대안을 결국은 그거를 찾아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도록 이런 그 기초적인 그 정보를 이렇게 창출하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이제 정책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책 분석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프리리미너리 폴리시 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예비 정책 분석이죠. 그래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와 그리고 그 어떤 정책이 끝났을 때, 집행이 끝났을 때 그 후에 이런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그 엑스포스트 정책 분석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 분석은 기본적인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요. 일단 밸류 뉴트럴입니다. 가치 중립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이고 이런 계량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확실한 팩트와 그리고 증거에 기반해서 이런 방법적인, 이런 분석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정책 분석의 그 두 번째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결국 문제를 식별하고 정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정책 그 어떤 문제들의 어떤 그 배경과 이런 현상을 이해한 후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그 문제를 결국 식별하고 분명하게 정의 내리는 그런 단계가 바로 문제의 식별과 정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흡연이 결국은 개인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결국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중독이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런 흡연이라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결국은 정책 이슈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흡연 문제가 정책의 하나의 이슈로서 처음에 식별이 되고 발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타겟, 어떤 그 대상을 결국은 분석하고 그다음에 설정을 한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설정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 정책 그 대상, 타겟은 일반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 정치로부터 수혜를 받는 그런 집단이 또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그 금연 정책을 타겟을 우리가 선정을 할 때 뭐 다양한 어떤 방법론을 동원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데요. 그게 예를 들면 그 타겟이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잠재적인 또 흡연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그 타겟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잠재적인 타겟은 예를 들면 청소년도 그렇게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대안을 찾고 발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어진 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채택하게 될 정책인 수단과 그리고 이런 그 정책들의 조합을 보통 우리가 이제 얼터너티브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정책 대안을 이제 찾고 발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 금연 정책에 있어서 타겟을 청소년도로 우리가 결정을 했으면 결국은 예를 들면 뭐 담배 값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광고를 규제한다든가 같은 이런 직접적인 수단을 우리가 강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금연 캠페인이라든가 교육 같은 이런 어떤 간접적인 조치를 또 우리가 나름대로 그 대안으로서 우리가 마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안이 마련되면 결국은 그 대안의 어떤 비교적인 그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안들을 평가를 하고 그다음 우선순위를 매기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평가 기준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 공익성입니다. Public Interest죠. 그래서 이런 이 공익성이야말로 결국 행정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익성이 가장 중요한 어떤 선택 기준이 된다, 평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이러빌리티입니다. 소망성이죠. 그래서 어떤 사업의 효과성,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어떤 형평성, 반응성, 뭐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소망성에 분류를 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 형평성, 반응성은 또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가능성이 있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행 가능성이 없으면 굉장히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법윤리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이 과연 실행이 가능한지 이런 요소들이 중요한 어떤 그 평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 가격을 인상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저가에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는 담배가 많이 국내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처음에 우리가 이런 그 담배 가격을 올려서 담배의 흡연자를 낮추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게 되겠다는 이런 효과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기준이 결국은 충족을 못되고 결국은 정책 목표는 결국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시민들의 건강이 또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또 목적으로 또 귀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담배 값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담배를 피우지 말자는 이런 앤티 스모킹 캠페인 같은 것이 장기적으로는 또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이런 효과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게 대안을 설정해서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이런 분석 단계가 이제 끝나게 된다면 결국은 그 결과를 이제 제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정책 분석의 중요한 그 기법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CBA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그 정책이나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실행 가능성을 경제적으로 특히 판단할 때 많이 쓰여지는 기법이 바로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다. 비용 편익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개념은 반드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건정책을 수립을 해서 어떤 정책 결정이 필요할 때 경제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한지를 분석해 줄 수 있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비용 편익 분석은 결국은 한정된 재원 때문에 결국은 정책 우선순위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사회적인 비용과 사회적인 베네핏, 그런 편익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비교하냐면 정부가 지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경제적인 효과성을 분석을 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이제 사회적인 어떤 비용과 사회적인 어떤 그 편익을 비교를 해서 사회적인 편익이 사회적인 비용보다 크다. 그럴 경우는 경제적으로 이 사업은, 이 정책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그 정부 차원의 공공 정책 차원에서 이런 비용 편익 분석은 대부분 경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제 분석이라는 거는 일단 그 파이낸셜 어널리시스, 재무 분석과 약간 다릅니다. 일단 경제 분석은 대상이 국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이 파이낸셜 어널리시스는 일단 비즈니스의 수익성을 우선합니다. 그렇지만 경제 분석은 어떤 국민 전체 대상으로 그리고 외부적인 효과도 다 감안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회적인 비용과 그리고 사회적인 그 베네핏, 편익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분석을 할 때 결국은 이런 외부적인 그 효과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 대신 이런 파이낸셜 어널리시스는
이런 외부적인 효과 대신에 어떤 기업이 민간 측면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수익성을 기준으로 결국은 베네핏과 코스트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파이낸셜 어널리시스는 주로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서만 우리가 그 비용과 편익을 요소를 추출하는데요. 그렇지만 경제적인 분석은 금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요소까지도 같이 비용과 편익을 같이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속도로에 나갈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죠. 그래서 안전벨트를 착용을 해서 그만큼 교통사고가 줄어들어서 생명이 많이 어떤 세이브가 됐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비금전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걸 결국 나중에 이제 비용 편익 분석 과정에서 다시 화폐 가치로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므로써 생명을 구했다. 이런 그 비금전적인 가치도 결국은 이런 사회 그 편익과 그다음에 비용을 계산할 때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 파이낸셜 분석에서는 그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대안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보다 편익이 많은 그런 사업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비용 편익 분석도 아까 그 정책 그 분석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전적인 분석과 사후적인 분석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비용 편익 분석을 실행하고 있는 그 단계를 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 일단 대안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어떠한 대안을 우리가 이렇게 마련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인디케이터를 설정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인디케이터라는 것은 결국은 비용과 편익에 대한 인디케이터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 병원을 건립한다고 봅시다. 그럼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코스트, 비용이 있을 거죠. 결국은 땅을 사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을 지을 자재와 그리고 인력, 그리고 또 병원이 운영이 됐을 때 그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와 의료유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모든 경비는 코스트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베네핏은 무엇일까요? 어느 지역에 병원이 설립이 된다면 그만큼 질병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이 향상이 되겠죠. 이러한 그 비금전적인 그런 효과까지도 우리는 편익으로서 나중에 화폐 가치로 환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그 비용과 편익의 요소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추출을 해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비용과 편익을 결국은 이 마니터리 밸류, 화폐적인 가치로 우리가 환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예를 들어 편익보다 더 크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업은 너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편익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화폐적인 가치로 환산한다면은 결국은 그 현재 가치로 그 비용과 편익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는데요. 이런 현재 가치를 하는 이유는 미래에 발생되는 어떤 그런 비용과 편익을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해보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가치로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할인입니다. 디스카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결국은 디스카운트, 할인한다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할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이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께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net benefit calculation이죠. 그 다음에 순 편익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뭐냐면 NPV라는 게 있습니다. net present value로 하고요. 그 다음에 IRR, BC, benefit cost ratio란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필요한 어떤 계산을 해서 정책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PV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그리고 BC 레이쇼가 1보다 클 때, 그럴 경우에는 그 사업, 그 정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세 가지의 중요한 그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그 계산값이 나오면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 그 프라이어티를 우리가 제시하기 전에 그 전 단계로서 어떤 센서티비티 어널리시스랍니다. 민감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업을
우리가 계산해 낼 때 적용했던 할인율을 변경해 본다든가 그 기간을 좀 줄이거나 늘려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에 그 내세운 과정들을 우리가 좀 약간 변화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의 변화값이 순편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런 민감도 분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 큰 변수가 크게 이런 변수들을 조정을 해봤지만 큰 순편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정책 그 대안을 마련을 해서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비용 편익 분석은 이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또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일반 경제 분석에서는 이 사회적인 그 편익과 사회적인 그 비용을 계산을 해내는데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보통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요. 보통 우리가 경제 분석할 때는 이런 섀도우 프라이싱이라는 잠재 가격이란 이런 가격을 또 별도로 이렇게 산출을 해냅니다. 일종의 기회비용인데요. 이렇게 뭐 섀도우 프라이싱 같은 잠재 비용을 설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이런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어려운 점이 하나의 그 제약 요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 비용 편익 분석의 원리들을 정책 분석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 이런 경제적인 이런 그 타당성을 알아보라 해서 이런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또 지식을 또 정책 결정들이 알아야지만 그 정책을 이행하라, 그렇지 말자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결과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사업이 NPV가 제로보다 크고 BC 레이쇼가 1보다 크다. 그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라고의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공공 이런 프로젝트의 선택은 결국은 이런 경제적인 합리성보다는 이렇게 이런 정치적인 합리성이 많이 또 좌우가 된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 이코노미스트들이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결국은 이런 정책 결정자들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경제적인 타당성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또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한계점, 제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현재 가치를 산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그 디스카운팅입니다. 그 할인한다는 개념인데요. 이 할인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앞으로 발생될 어떤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디스카운팅인데요. 이 작업을 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할인율이 되겠고요. 그리고 할인율은 그 할인율을 우리가 계산할 때 보통은 이제 주어져 있죠. 앞으로 몇 년 후에 발생되는 미래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 이겁니다. FV는 PV multiply 1 plus I N. 이게 바로 이제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고요. PV는 present value입니다. 현재 가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컴파운딩 팩터는 결국 요 부분이 컴파운딩 팩터라고 보겠죠. 복리로 어떤 이자를 더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 될 텐데요. 여기서 그러면 왜 현재 가치가 이런 미래 가치보다 더 소중하고 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래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현재의 가치보다 앞으로 미래 가치,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이 될 거죠. 두 번째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아지게 되죠. 기회가 크죠. 그렇지만 미래의 자산은 또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비용 측면에서 현재의 자산을 더 선호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또한 리스크도 존재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더 선호하게 되죠.
그리고 또 소비 만족도도 있죠. 지금 현재 소비를 하는 게 더 만족이 크지. 앞으로 미래에 소비를 하는 것보다 현재 소비를 하는 것이 더 만족도 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더 크다. 더 우리가 더 중요하다.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중점을 가지고 볼 것은 현재 가치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현재 가치를 디스카운팅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현재 가치는 이 공식을 다시 앞으로 하고 재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는 결국은 FB multiply 1 divide 1 plus I n승 이렇게 된다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1 divided by 1 plus I n승을 바로 이게 바로 할인 개수, 디스카운트 팩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략한 퀴즈가 하나가 있는데요. 10%의 디스카운트, 10%의 할인율로서 100원에 예를 들면 100달러로 합시다. 100달러에 5년 후에 100달러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런 퀴즈입니다. 그렇죠? 5년 후에 100달러의 현재 가치, 지금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5년 후에 100달러. 그러면 쉽죠. 바로 이 공식을 대입을 하게 된다면 100이 되겠고요. 그 i는 여기 5%죠. 5%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62.1이 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이런 100달러의 가치는 현재 시준으로는 62.1달러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여기서 0.1에 5승을 구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엑셀 아시죠? 엑셀을 통하게 된다면 바로 쉽게 파워라는 이런 그 기호를 사용하게 된다면 바로 1.6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 나누기 1.6이라면 바로 62.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현재 가치는 이렇게 할인율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100불이 결국은 5년 그 5% 할인율 때는 78.35지만 10%는 62, 15에서는 49, 20에서는 40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클수록 당연히 현재 가치는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좀 여러분들께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NPV고요. 그 다음에 BC 레이쇼, 그 다음에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입니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NPV. NPV라는 거는 순 현재 가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 현재 가치로 환산한 순 편익의 합. 현재 가치로 전환한 순 편익의 합이 이게 0보다 클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베네핏에서 코스트를 빼고 그리고 이렇게 할인을 하는 거죠. 현재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할인을 한 합이 결국 이게 0보다 클 경우는 이렇게 억셉트한 거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기준이 이게 NPV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베네핏 코스트 레이쇼입니다. BC 레이쇼인데요. 이렇게 그 베네핏의 현재 가치와 현재 가치를 코스트의 현재 가치로 나눴을 때 이게 이렇게 1보다 클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억셉트 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네핏을 할인을 한 합을 이렇게 그 코스트를 할인한, 현재 가치로 할인한 부분을 나눠서 이게 1보다 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IR인데요. Internal Rate of Return인데요. 내부 수익률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NPV를 재료로 만드는 이런 할인율을 NPV를 하는데요. 이 할인율이 적용된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 사회적인 그 할인율보다 더 클 경우에는 바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 베네핏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합에서, 그리고 이 코스트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합을 뺐을 때 이 재료로 만들어내는 그런 할인율을 IR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 약간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이 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현재 가치가 이런 그래프로 진행이 될 때 이렇게 현재 가치가 제로로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9.3이 예를 들면 I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적용된 그 할인율이 7%, 8%, 9%, 9.3 이전일 경우에는 이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 IR이 적용된 할인율이 9.3%보다 이하일 경우에는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대신 할인율이 9.3% 이상이 넘어갈 때는 결국은 NPV가, 여기가 NPV가 마이너스로 되죠.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이 사업은 결국 경제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R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어떤 이렇게 NPV를 재료로 만드는 이런 할인율을 IR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간략하게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IR, NPV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할인율 4%입니다. 이런 어떠한 보건사업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게 5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베네핏은 첫 해는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200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코스트는 보통 우리가 초기에 투자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투자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첫 해에 3천이 투자가 됐고요. 그러다가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해는 또 500과 제로라는 또 투자 금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NPV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베네핏에서 코스트를 빼야 되고요. 차액을 해야 되고, 그거를 현재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할인을 해줘야 되죠. 디스카운트 팩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베네핏에서 코스트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3천이 되겠죠. 그리고 1200이 되겠고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는 일종의 할인 개수를 그냥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돌아보시면 1 나누기 1 플러스 이게 4%죠. 1.04가 되죠. 그리고 파워 1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할인 개수가 첫 해는 0.96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0.9이고 세 번째는 0.889. 이런 식으로 할인 개수가 낮아짐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용에서, 편익에서 비용을 뺀 여기에 이걸 곱하게 되죠. 곱하게 되면 이게 바로 마이너스 2884가 나오게 되고요. 똑같이 1200에서 0.95를 곱하게 되면 1109가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현재 가치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현재 가치인데요. 그래서 이 현재 가치를 합한 게 바로 이제 넷 프레젠트 밸류죠. 그렇죠? 마이너스도 있지만 플러스도 있죠. 그래서 순편익이 0보다 클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합산해 봤더니 결국은 876.32가 나왔다. 이게 0보다 크니까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최소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억셉터블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연습 문제인데요. 이거는 BC 레이쇼를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핏 코스트 레이쇼인데요. 일단 기간은 일단 5년이고요. 그리고 제로 0년부터 일단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베네핏은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에 발생이 되고요. 똑같이 우리가 베네핏의 현재 가치로 나눈 합과 그 다음에 코스트를 현재 가치로 만드는 합을 나누는 거죠. 베네핏을 코스트로 나눈 값이 1보다 클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똑같이 이 디스카운트 팩터는 여기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0년도에는 디스카운트 팩터가 1입니다. 그죠? 변함이 없죠. 1이고 갈수록 낮아지게 되죠. 0.09 이런 식으로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베네핏의 현재 가치는 곱하면 되는 거죠. 0에서 1을 곱하면 0이 되겠고요. 똑같이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5,000에서 0.683을 곱하게 되면 3,415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합한 금액이 바로 이 그 베네핏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베네핏의 현재 가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합한 값이 여기 나왔죠. 15,833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베네핏의 현재 가치의 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용을 볼 텐데요. 비용도 똑같습니다. 비용을 보게 되면 비용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6,000, 4,000, 1,000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 비용에 여기 디스카운트 팩터가 나와 있죠. 곱하게 된다면 바로 이 금액이 나옵니다. 6,000 그리고 4,000 곱하기 0.909 하면 3,633이 되고요. 똑같이 곱하게 돼서 이거를 다 합하게 되면 12,51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네핏으로 이런 그 코스트를 나누게 되면 15,838에서 나누게 되면 결국 1.26이 되죠. 1.26이 됩니다. 이것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도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여러분들께 꼭 좀 말씀드려야 할 또 하나의 기본적인 그 기법이 MCA라고 있는데요. 멀티 크라이테리아 애널리시스라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그 멀티플 크라이테리아 디시전 애널리시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일종의 그 의사결정 그 과정에서 이런 그 크라이테리아가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이 서로 상충이 돼요.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기준이 하나로 갖고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없는 거죠. 다른 기준이 또 서로 또 좋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나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컨플리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상충되는 이런 다양한 멀티플 기준들을 평가하는 의사결정 방법이 MCA다.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비용 편익 분석을 보완하는 그런 또 새로운 기법의 어떤 정책 분석 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MCA는 이런 멀티 크라이테리아 어널리시스는 쉽게 우리가 그런 그 비경제적인 그 가치 때문에 쉽게 개량할 수 없는 그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CA는 이런 그 비용 편익 분석과 비슷하지만 그 장점이란 거는 결국은 그 비교를 위해서 단순하게 모든 거를 이렇게 화폐 단위로 우리가 이렇게 산출을 꼭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MCA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MCA는 크라이테리아가 기준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평가가 어떤 그 가중치를 가진 그 기준에 가중치를 붙여서 보통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MCA의 그 공통적인 보통의 그 특징은 결국은 그 기준에 붙어 있는 가치인데요.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또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가치는 결국은 이런 그 정책 결정자들이 그 사실 붙입니다. 어떠한 기준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어떤 값을 매겨주는데요. 보통 우리 정책 결정자들이 주로 그 기준에 붙이는 값인데 그 값은 되게 상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준들이 가중치를 가진 기준들이 결국은 어떤 임팩트 매트리스라는 일단 표준화된 이런 틀 안에서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MCA의 그 장점은 이런 그 기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탄력성, 유용성도 있고요. 또한 MCA는 사전평가라든가 이런 사후평가에도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준을 선택을 할 때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종류가 반드시 양적인
그 지표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비계량적인 어떤 질적인 그런 데이터도 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영향이 반드시 어떤 마니터리, 어떤 금전적인 그런 영향으로 우리가 계산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비금전적인 또 이런 프로젝트 영향을 또 우리가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걸 분석을 할 때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MCA는 이렇게 어떤 하나의 하나의 유일한 그 적용 그 방법이 없는 그런 그 평가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MCA의 그 약점은 이런 그 CBA,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에 다르게 어떠한 그 단일한 어떤 일관적인 어떤 이론적인 형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가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MCA는 그 결과가 결국 이런 그 가중치, 어떠한 가중치를 부여하느냐. 그리고 이런 그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느냐라는 이런 그 판단에 굉장히 어떤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MCA의 하나의 그 연습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이는 게 그 Simple Additive Weighting이라는 가장 그 대표적인 MCA의 하나의 그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MCA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옵션이 있죠. 옵션이 있어요. 이 자동차가 세 가지의 자동차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비용입니다. 비용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성이 있죠.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양이 있죠. 자동차의 모양. 그리고 자동차의 중량. 그리고 신뢰성. 얼마나 자동차가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런 기준을 설정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기준은 더 많이 설정할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5개로 설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런 그 밸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그 가격을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자동차를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자동차를 가장 선호하겠죠. 자동차 값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도로 할 경우에는 자동차 1번이 가장 안전도가 높고, 두 번째 이런 겉모양을 보게 될 때는 역시 자동차 1번의 겉모양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 중량을 볼 때는 두 번째 차량이 가볍죠. 또 우리가 값이 싸고 또 가능하면 연비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중량이 적은 차를 더 선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신뢰도 면에 볼 때는 자동차 1번이 가장 또 신뢰도가 높은 이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밸류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럼 어떤 자동차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기준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가중치를 매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결국은 결정하는 이런 의사결정자한테 자문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가중치를 달리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비용은 25%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안전도도 20%. 그리고 겉모양은 25%. 굉장히 겉모양도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중량은 약 10%의 중요도. 그리고 신뢰성, 약 20%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가중치와 이 밸류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동차 1번, 자동차 2번, 자동차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비용이죠. 비용이고, 이건 이제 가중치죠. 나와 있죠. 0.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비용을 보게 된다면요. 일단 이쪽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보게 된다면 결국은 비용이 가장 싼 자동차 두 번째 자동차가 가장 좋은 점수를 획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척도는 0에서 10이라는 척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자동차가 이 코스트 면에서는 10이라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1번이나 3번 자동차는 결국은 그 척도가 10이 안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은 10이 안 되기 때문에 11,000을 18,000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6.10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도 11,000 나누기 15,000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7.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안전도를 보게 된다면 안전도는 이미 나와 있죠. 987이 이미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양이죠. 외양도 846이라는 이미 스코어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량이죠. 중량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장 가벼운 중량을 가진 자동차가 우리가 선호한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중량을 가진 그 자동차가 600이죠. 600g이죠. 600kg이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에 중량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게 결국 여기가 10이 되는 거죠. 중량이 가장 가볍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번 자동차나 2번 자동차는 이런 중량에 관한 한 10점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동차 같은 경우는 600 나누기 970 곱하기 10 하게 되면 6.20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신뢰성이죠. 신뢰성 같은 경우도 1번 자동차가 가장 높게 신뢰성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1번 자동차 신뢰성은 10이라는 그 스코어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1번 자동차가 10이라는 스코어를 가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결국 10보다는 스코어가 작겠죠. 두 번째 자동차 같은 경우는 80 나누기 95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이게 8.40이 나옵니다. 똑같은 이슈로 9.30이 나오고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 각 자동차별 이런 그 기본적인 로 데이터와 가중치를 가지고 마지막 단계는 이 나와 있는 값을 가중치를 같이 곱해서 합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1번 같은 경우는 6.1 곱하기 0.25, 9 곱하기 0.20, 8 곱하기 0.26, 6.2 곱하기 0.1, 10 곱하기 0.2를 해서 합산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합산 값이 7.95가 나옵니다. 똑같이 자동차에도 10 곱하기 0.25, 8 곱하기 0.20, 4 곱하기 0.25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합산하게 되면 7.61이 나오고요. 세 번째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7.5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총합을 보게 된다면 자동차 1번이 가장 점수가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자가 여러 가지 기준치와 가중치를 감안했을 때 결국은 1번 자동차를 우리가 가장 우선성이 높은 자동차로 선정을 할 수가 있겠죠.